미국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할리우드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생충으로 시작된 한국 아리는 이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생충이란 영화가 궁금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영화는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미국의 한명문병원 의사가 전한 놀라운 고백은 현재 미국 사회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석권하는 드라마들, LA에서 두세 시간을 기다려도 들어가기 힘든 한국식 카페들, 그리고 이제는 애플페이보다 더 편리하다고 극찬받는 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까지. 한국은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어떻게 한국은 미국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K-팝을 넘어 이제는 일상의 모든 것이 K-문화가 되어가는 놀라운 여정, 그리고 한 미국인 의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 메디컬 센터 외상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레이첼이에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깨지고 이제는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미국의 명문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미국 동부의 가장 큰 외상센터 중 하나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바쁜 응급실에서 매일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특히 저는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나 응급 체계에 대해 항상 호기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할리우드 영화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이라고 하면 대부분 북한과의 갈등이나 분단 상황, 아니면 6, 70년대 한국 전쟁의 앞뒤 맥락도 모른 채 단순히 전쟁 이미지로만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자주 보는 의학 드라마에서도 아시아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면 일본 정도만 언급될 뿐 한국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어요.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대부분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했고 의료시설이나 기술도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막연히 추측했죠. 저 역시 그런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특히 응급의료 시스템이나 중증 외상, 치료 같은 분야는 더더욱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계기가 찾아왔어요. 지난해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 영화 한 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무심코 넷플릭스를 보다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라고 하면 약간은 조악하고 예술성이 떨어질 거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제 고정관념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세련된 영상미와 탄탄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한국 사회의 모습을 섬세하게 담아낸 연출력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특히 영화 속에 등장하는 현대적인 주거 공간이나 도시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죠. 이렇게 기생충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제대로 접하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이를 계기로 저는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된 제 한국 문화 탐험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발견들로 가득했어요.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발견한 기생충은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영어 자막을 보면서 보는 게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그런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죠. 영화 속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반지하 가정과 부유한 가정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사회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놀라웠고 무엇보다 한국의 도시 풍경과 생활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영화 속 디테일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모습, 깔끔한 도시 경관, 현대적인 주거 공간까지 모든 것이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여주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죠. 영화를 보는 내내 제 고정관념이 하나둘씩 깨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부잣집의 널찍한 거실과 세련된 인테리어, 최신식 가전제품들, 그리고 도시 곳곳의 현대적인 모습들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영화의 연출력도 정말 놀라웠어요.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세련된 카메라 워크와 조명, 그리고 디테일한 미장센까지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줬거든요. 특히 영화가 다루는 계급 문제나 사회적 불평등 같은 무거운 주제를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롭게 풀어내는 방식은 제가 본 어떤 영화와도 달랐어요. 기생충을 본 후 넷플릭스에서 추천해주는 다른 한국 작품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는 의사인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죠. 미국의 의료 드라마들이 주로 긴박한 응급실 상황이나 드라마틱한 수술 장면에 집중했다면 이 드라마는 의사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환자들과의 교감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었어요. 의사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이 드라마는 제게 잊지 못할 충격을 안겨줬어요. 병원 시스템이나 의료 장비들이 미국의 유명 병원 못지않게 현대적이었고 의사들의 전문성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의료진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환자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드라마 속 병원의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고 부서 간 협진도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죠. 미국의 많은 병원들이 아직도 종이 차트를 사용하거나 오래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어요. 게다가 의사들의 교육 시스템이나 전공의 수련 과정도 매우 체계적으로 보였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 다양한 한국 콘텐츠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고요의 바다라는 SF 드라마는 한국의 우주기술과 미래의학기술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어요. 우주정거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였는데 미래 의료기술이나 우주 생활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창의적이었죠. 특히 우주에서의 의료 처치나 첨단 장비들의 묘사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봐도 상당히 설득력 있었어요. 킹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저를 매료시켰어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물이라는 독특한 설정도 흥미로웠지만 그 시대의 의학 지식과 현대적 스토리텔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특히 전통의학의 지혜와 당시의 의료체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방식이 신선했어요. 지옥이라는 작품에서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대 도시의 일상적인 모습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SNS를 통한 정보의 전파나 디지털 기기의 활용도 매우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한국 콘텐츠를 접하면서 제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가 점차 깊은 관심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게 된 거죠. 특히 한국 작품들이 보여주는 세련된 영상미와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는 제가 알던 어떤 문화 콘텐츠와도 달랐어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화적으로 승화시키는 능력도 뛰어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각 작품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고 오히려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도 더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문화적 충격과 감동은 자연스럽게 저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끌었어요.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을 넘어서 온라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돌도 경험하게 됐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점점 더 커진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온라인에서의 더 깊은 탐구로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넷플릭스에서 추천되는 콘텐츠들을 찾아보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특히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브이로그를 보면서 현대적인 한국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미국인 의사가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 교환 근무를 하면서 찍은 브이로그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완벽하게 디지털화된 병원 시스템, 최첨단 의료 장비들, 그리고 효율적인 진료 프로세스까지 모든 면에서 미국의 유명 병원들보다 앞서 있는 모습이었죠. 특히 코로나 시기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보여준 대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들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새벽 3시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편의점, 24시간 운영되는 식당들, 그리고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까지. 뉴욕에 살고 있는 제가 봐도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발달해 있었죠. 특히 한국의 카페 문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본 한국의 카페들은 마치 예술 갤러리 같았어요. 평범한 동네 카페도 인테리어나 음료의 퀄리티가 미국의 고급 카페 못지않았고 심지어 가격은 더 저렴하더라고요. 게다가 와이파이가 안 되는 카페를 찾기가 더 어렵다는 게 신기했죠. 최근에는 이런 한국식 카페들이 LA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특히 LA 한인타운의 유명한 한국 카페들은 기본 2~3시간은 기다려야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헤일리 비버와 저스틴 비버 부부가 매일같이 찾는다는 한국 카페도 있다고 해서 더욱 놀랐어요. 할리우드 셀럽들까지 한국식 카페의 매력에 빠졌다는 게 새삼 한국 카페 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실감하게 해줬죠. 대중교통 관련 영상들을 보면서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역이 마치 쇼핑몰 같았고 열차는 몇 분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했죠. 특히 지하철에서 끊김없는 인터넷이 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아직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통신이 잘 안 되는데 말이에요. K-팝 관련 영상들을 보면서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준을 실감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의 퍼포먼스는 마치 올림픽 개막식을 보는 것 같았어요. 무대 설계부터 의상, 안무 영상 효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죠. 특히 K-팝 아이돌들의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들도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런닝맨이나 신서유기 같은 프로그램들은 미국의 예능과는 전혀 다른 재미를 주었죠. 특히 이런 예능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유튜브 댓글창에는 전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댓글을 달고 있었죠. 틱톡에서는 한국의 일상 문화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한국식 편의점 음식 조합이나 카페 음료 주문법이 해시태그 챌린지가 되고 한국의 패션이나 메이크업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걸 보면서 문화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죠. 이렇게 온라인에서 한국 문화를 탐구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매력에 빠져들게 됐어요. 특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왜 미국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 우연히 일본인이 쓴 한 게시물을 보게 됐고 그것은 제가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던 중 우연히 일본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격적인 게시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일본인이 한국의 문화와 기술력을 폄하하는 내용이었는데 한국의 모든 것이 일본의 모방이고 한국이 이룬 성과들은 과대 포장되었다는 식의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악플이라고 생각했는데 댓글들을 보니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보였어요. 이 게시물의 작성자는 자신이 일본의 유명 IT 기업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의 기술이 모두 일본에서 시작됐다느니 한국은 그저 일본의 기술을 베끼기만 했다느니 하는 주장들이었죠.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비하하면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단정지었어요. K-팝에 대한 비판도 가혹했어요. BTS의 성공은 일본 아이돌 문화를 모방한 결과일 뿐이라느니 한국의 아이돌 산업은 일본 것을 베낀 것이라느니 하는 주장이었죠. 심지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포맷이나 드라마 스토리도 모두 일본 것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도 폄하가 이어졌어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일본의 것을 따라한 거라고 했죠.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앱도 일본 우버이츠의 아류작이라고 했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 통계와 사실들은 정반대였어요. 2023년 기준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었고 일본 기업들은 10%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은 세계 1위였고 LCD와 OLED 디스플레이 시장도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K-팝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BTS는 빌보드 차트에서 일본 가수들이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기록들을 수없이 경신했고 블랙핑크는 전 세계 걸그룹 최초로 코첼라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선정됐었죠.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콘텐츠들이 일본 콘텐츠들보다 훨씬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더욱 황당했어요. 한국은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아직도 현금 위주의 결제 문화가 지배적이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찾아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결제 비중은 일본의 3배가 넘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그들의 주장이 단순한 열등감의 표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분명 일본이 아시아의 기술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특히 문화산업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뚜렷했어요. 온라인에서 찾아본 외국인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한 영국인 유튜버는 한국과 일본 생활을 비교한 영상에서 한국이 얼마나 더 편리하고 현대적인지 상세하게 설명했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카페 문화, 편의점, 대중교통 시스템이 일본보다 훨씬 발달했다고 강조했어요. 밤늦게도 문을 여는 식당들, 24시간 배달 문화, 빠른 인터넷 등이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레딧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흥미로운 토론이 많았어요. 특히 10대, 20대들은 압도적으로 한국 문화를 선호한다는 게 눈에 띄었죠.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은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현대 문화와 트렌드 측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보면 이런 차이가 더욱 분명해졌어요. 오징어 게임은 역대 넷플릭스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지옥, 고요의 바다 같은 한국 작품들이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반면 일본 콘텐츠는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글로벌 순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유튜브에서의 영향력 차이는 더 극명했어요. K-팝 관련 영상들은 수십억 뷰를 기록하고 있었고 댓글창은 전 세계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으로 가득했죠. 특히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는 20억 뷰를 넘기며 세계 최고 걸그룹의 위상을 보여줬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외국인들의 댓글이 넘쳐났고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웹툰 시장에서도 한국은 이미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었어요.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은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고 많은 웹툰들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면서 또 다른 한류 콘텐츠가 되고 있었죠. 일본의 전통적인 만화 시장은 오히려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 절친한 친구 제시카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일본 문화의 열혈 팬이었죠.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도 처음에는 일본 문화의 우수성만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들을 보여주자 그녀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가 함께 찾아본 관광 통계는 충격적이었어요. 코로나 이후 아시아 관광이 재개되면서 많은 서양 관광객들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이제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히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의 이유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반면 일본은 전통에 너무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았죠. 특히 MZ세대들은 한국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이런 대화와 탐구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한국이 이룩한 성과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전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된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더 이상 온라인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 여행을 결심하게 됐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되었어요. 온라인에서 발견한 한국의 모습들은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일본 문화와 비교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하게 되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느꼈죠. 병원에서 일하면서 모아둔 휴가를 모두 합쳐 2주간의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의 의료시설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의사로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던 부분이었죠.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같은 대형 병원들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두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도 들었어요.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오히려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해 보였죠. 숙소를 고르는 과정도 즐거웠어요. 강남, 명동, 홍대 등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각 지역의 특징을 파악했죠. 결국 현대적인 한국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강남으로 숙소를 정했어요. 유튜브에서 본 그 화려한 도시 풍경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교통편을 알아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공항철도, 리무진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정보가 영어로 완벽하게 제공되어 있었고 가격도 명확했죠. 특히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면 서울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티머니나 캐시비 같은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미국의 복잡한 교통카드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교통카드부터 구매하기로 마음먹었죠. 음식점 리스트를 작성하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식당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이 너무 많았죠. 특히 유튜브에서 본 치즈 닭갈비, 삼겹살, 순대, 떡볶이 같은 음식들은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모두 리스트에 넣었죠. 쇼핑 계획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명동과 가로수길의 화장품 매장들, 동대문의 패션 상가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백화점들까지 모두 체크해뒀죠. 특히 한국의 뷰티 제품들은 이미 미국에서도 유명했기 때문에 직접 구매해서 동료들에게 선물하고 싶었어요. 문화체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경복궁 같은 고궁은 기본이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어보는 것,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는 것,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는 것까지 하나하나 일정표에 담았죠. K-팝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도 찾아보면서 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디지털 라이프를 체험하는 게 기대됐어요. 카카오맵으로 길을 찾고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키오스크로 카페에서 주문하는 것까지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한 시스템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싶었죠.
특히 한국에서는 휴대폰만 있으면 지갑이 필요 없다는 말에 정말 궁금증이 생겼어요. 미국은 아직도 많은 가게에서 현금을 선호하는데 한국은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게 신기했죠. 한국의 전통 문화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고 광장시장에서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고 싶었죠. 특히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의 전통 다도를 체험하는 것도 기대가 됐어요. 현대적인 도시 속에 전통이 살아 숨쉰다는 이야기가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밤문화도 꼭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늦은 밤이 되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지만 한국은 밤이 되면 오히려 더 활기차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늦은 밤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는 것, 24시간 카페에서 밤샘 작업하는 것, 심야 영화를 보고 나와도 아무 걱정 없이 귀가하는 것. 이런 경험들이 정말 가능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상상했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특별히 신경 쓴 것은 교통이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다시피 했고 주요 환승역들도 모두 체크해뒀죠. 지하철 앱도 미리 다운받아서 사용법을 익혔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미국과 달리 매우 정확하고 깨끗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숙소 근처 편의시설도 꼼꼼히 조사했어요. 24시간 편의점, 병원, 약국은 물론이고 프런트에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리뷰를 통해 꼼꼼히 확인했죠. 다행히 제가 고른 호텔은 외국인 리뷰가 많았고 대부분 친절하고 영어로도 소통이 잘 된다는 평가였어요. 출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을 때는 정말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보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했죠. 제가 본 영상들 속 장소들을 직접 가보게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특히 야경이 궁금했어요. 밤이 되면 거대한 빌딩들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모습, 한강변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면서도 설렘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옷가지보다 휴대용 보조 배터리와 어댑터가 먼저 가방에 들어갔었죠. 디지털 시티 서울에서는 스마트폰이 생명줄이라는 말이 기억났거든요. 비상약도 챙겼지만 사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믿었기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았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그동안 영상으로만 보던 서울의 거리를 직접 걷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강변에서 치맥도 즐기고 늦은 밤 편의점에서 라면도 먹어보고 싶었죠.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장면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흥분됐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나라, 한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탑승했던 비행기가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한국은 저를 놀라게 했죠.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입국 심사대의 자동화 시스템,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친절한 안내 데스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첫 발걸음부터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저를 감동시켰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했는데 미국의 어떤 철도보다도 깨끗하고 정확했죠. 특히 차량 내부의 실시간 도착 정보 안내와 환승 정보가 영어로도 완벽하게 제공되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지하철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지하철역이 마치 지하도시 같았죠. 깔끔한 화장실, 편의점, 카페는 물론이고 지하 쇼핑몰까지 있어서 놀랐어요. 역산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특히 지하철 환승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어요. 뉴욕의 복잡한 지하철 환승과는 비교도 안 됐죠. 바닥에 색깔별 라인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려움 없이 환승할 수 있었고 게다가 지하철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아서 실시간으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버스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됐고 버스 안에서는 다음 정류장 안내가 한국어는 물론 영어로도 나왔죠. 교통카드 시스템도 너무 편리했어요. 하나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죠. 도시의 디지털 인프라도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길거리 어디서나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혔고 모든 가게에서 카드나 휴대폰 결제가 가능했죠. 특히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는 미국의 애플페이보다도 더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현금을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정도였죠. 편의점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택배 수령, 공과금 납부, 교통카드 충전까지 가능했죠. 편의점 음식의 종류와 퀄리티도 놀라웠어요. 도시락이나 샌드위치의 맛이 일반 식당 못지않았고 직원들도 항상 친절했어요. 카페 문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리마다 있는 카페들은 마치 갤러리처럼 꾸며져 있었고 커피 맛도 뉴욕의 유명 커피숍 못지않았죠. 특히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밤늦게도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로 카페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길거리의 디지털 사이니지도 눈길을 끌었어요. 강남역 근처의 대형 LED 스크린들은 타임스퀘어가 부럽지 않을 정도였고 버스 정류장의 스마트 광고판에서는 날씨와 버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심지어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도 LED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쇼핑몰과 백화점의 규모와 시설도 놀라웠어요. 지하 수십 층부터 고층까지 이어지는 쇼핑 공간은 말 그대로 도시 속의 도시 같았죠. 특히 매장마다 설치된 키오스크와 디지털 안내판, 스마트 피팅룸 같은 최첨단 시설들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것들이었어요. 도시 곳곳의 무인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무인 세탁소 등 사람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심지어 식당에서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어서 언어의 장벽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이런 최신 시설들을 경험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앞선 나라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모든 시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모습, 바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던 중에 문득 대학 시절 알게 된 한국인 친구 지수가 생각났어요. 지수를 처음 만난 건 6년 전 보스턴 의대에서였는데 당시 외과 실습 과정에서 처음 마주쳤죠. 교환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미국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어요. 특히 복잡한 봉합술기 실습에서 지수가 보여준 섬세함은 교수님들의 극찬을 받았었죠. 함께 실습하면서 한국의 의대 교육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 의대생들의 치열한 학습 과정과 엄격한 수련 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지수를 보며 한국의 교육열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오늘날의 의료 강국을 만들어냈다는 걸 이번 방문을 통해 실감하게 됐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연락했더니 이제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수와의 재회는 정말 특별했어요. 퇴근 후 저를 만나러 온 지수는 캐치 테이블이라는 앱으로 미리 식당을 예약해뒀더라고요. 한국에는 이런 편리한 예약 시스템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지수가 알려준 한국의 배달 문화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죠. 특히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보여주면서 새벽에도 한식, 중식, 심지어 카페 음료까지 배달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다면 호텔로 돌아가 그냥 참았겠지만 의사인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근처 이비인후과를 소개해줬죠. 미국이었다면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려면 응급실에서 몇 시간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지수가 데려간 병원은 달랐어요.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문을 열어서 놀랐고 30분 만에 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모든 게 끝나서 더 놀랐죠. 의사의 진료 방식도 인상적이었어요. 목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검사 장면이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비용도 믿을 수 없이 저렴했어요. 게다가 처방전이 전자로 발급돼서 약국에서 주민번호만 말하니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약사님도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이런 경험 덕분에 주말에 지수가 근무하는 병원도 구경하게 됐어요. 지수의 병원은 제가 일하는 보스턴의 병원보다 더 현대적이었죠. 모든 진료 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환자 대기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심지어 병원 내길 안내도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했죠. 병원 견학 후에는 지수와 함께 한강공원에 갔어요. 밤이 되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수는 배달의 민족으로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는데 한강변에 앉아서 야경을 보며 배달 음식을 먹는 문화가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공원에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저녁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다음 날 지수와 함께 강남의 유명 카페들을 돌아다녔어요. 처음 간 카페는 유리 온실처럼 꾸며진 예쁜 공간이었는데 마치 식물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음료 메뉴도 놀라웠어요. 일반적인 커피는 물론이고 계절 한정 메뉴나 한국의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료들도 있었어요. 디저트는 더 감동적이었어요. 프랑스 유명 디저트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케이크부터 인절미와 팥을 활용한 퓨전 디저트까지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죠. 가격도 미국의 절반 정도인데 퀄리티는 오히려 더 높아서 놀랐어요. 지수가 데려간 두 번째 카페는 힙한 감성의 로스터리 카페였어요. 바리스타가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고 고객의 취향에 맞춰 추출 방식까지 선택할 수 있었죠.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숍보다 더 전문적이었는데 손님들이 대부분 20대여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의 커피 문화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고 했더니 지수는 한국 사람들이 커피와 디저트에 진심이라며 웃더라고요. 마지막 날 지수와 헤어지면서 그 여행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됐었죠.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최첨단 기술 속에 전통의 향기가 살아있고 현대적인 삶 속에 정이라는 따뜻함이 흐르는 특별한 나라였죠. 특히 의료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위한 효율성과 의료진의 전문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보스턴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2주는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낡은 지하철, 현금 결제를 고집하는 가게들, 늦은 밤이면 텅 비는 거리들이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매일 아침 들르던 스타벅스는 이제 한국의 카페들이 자꾸 떠올라 뭔가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 다녀온 뒤 많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점심시간마다 한국 이야기를 하고 사무실에는 한국에서 사온 과자들로 가득 채웠거든요. 특히 한국의 편의점 문화나 배달 시스템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라워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라며 자기들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주말이면 보스턴 차이나타운의 한인마트에 가는 게 새로운 일과가 됐어요. 한국에서 맛본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했죠. 라면부터 시작해서 김치볶음밥, 부대찌개까지 도전해봤는데 한국에서 먹은 맛은 아니어도 그립던 맛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집안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사온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했고 거실에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틀어져 있었죠. 침대 옆 협탁에는 한국어 독학 교재가 쌓이기 시작했고 휴대폰에는 한국어 학습 앱이 다운로드 됐어요. 특히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이 이제는 자막 없이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는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를 즐겨보게 됐죠. 한국의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우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었어요. LA 출장을 갔을 때는 일부러 한인타운에 들러 한국 카페들을 찾아다녔어요. 제가 방문했던 그 카페들의 분위기를 LA에서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반가웠죠. 두세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한국의 카페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쇼핑할 때도 자연스럽게 한국 브랜드를 찾게 됐어요. 화장품은 이제 한국 제품만 고집하게 됐고, 옷이나 가전제품을 살 때도 한국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찾아보게 됐죠. 특히 한국에서 사용해본 화장품들의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에 주변 친구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게 됐어요. SNS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한국 관련 계정들을 팔로우하기 시작했고, 틱톡에서는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는 게 일상이 됐죠. 한국의 길거리 패션이나 메이크업 트렌드를 따라 하다 보니 주변에서도 제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퇴근 후에는 한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한국 친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게 목표가 됐죠. 지수와도 가끔 화상통화를 하면서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 여행 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또다시 그때의 감동이 떠올랐어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 한강공원의 여유로운 모습,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예쁜 카페들, 그리고 늦은 밤까지 활기찬 도시의 모습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립고 소중한 추억이 됐죠. 다음 한국 방문을 위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제주도도 가보고 싶었고, 템플스테이 같은 전통 문화도 체험해보고 싶었죠. 특히 곧 개봉한다는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는 꼭 한국의 극장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넓어졌고, 문화의 다양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죠. 할리우드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가치와 매력을 발견하게 된 것은 제게 정말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닌 한국 문화의 진정한 이해자이자 전파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싶죠.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한국을 찾아가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